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종호 교수입니다. 지난 제7주차에서는 1860년 최재우에 의해 창도되어서 최시영, 손병희로 이어진 동학의 사상구조와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8주차에서는 청일전쟁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제1차 시에서는 지난 제7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7주차 강의의 대주제는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운동이었고, 강의에서는 크게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운동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의 시작 부분에 동학사상은 개화사상보다도 좀 더 전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갑신정변과 함께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학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강의에서는 먼저 동학은 1860년 최재우가 동아시아 전통의 유교, 컨퓨셔니즘, 그다음에 불교, 부디즘, 그리고 도교, 타오이즘을 합해 만들었다는 민족 종교로서 서학, 즉 천주교적 캐톨릭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동학은 2대 교주 최시영이 교단과 교리를 체계화하였고 3대 교주 손병희로 이어져서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1905년 천도교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학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호 관련된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하나는 동학사상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종교 정치 사상이라는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로는 동학이라는 종교의 창시가 19세기 초반 이후 지속되어 온 국가사회적 위기 상황 하에서 고통받는 당시 한국의 피지배 계층에게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및 빈곤, 그리고 외세의 경제적, 문화 종교적 침략이라는 모순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평등성에 기초한 신세계의 도래를 기약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학이 종교적 형식을 포함한 정치사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학사상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치사상적 시각과 방법론을 가지고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동학을 종교 정치사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관점과 함께 다른 하나의 관점은 정치사상적 시각을 중심으로 본 동학사상이 무엇보다 사회 변형론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학사상은 당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정치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변혁의 필연성을 우주의 원리로 논증하고 변혁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실천 행위를 제시하는 등 변혁의 대상과 목적 또는 방향, 주체, 방법을 포괄하는 사회 변혁적 정치사상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이처럼 동학사상은 종교와 정치사상이 결합한 종교 정치사상이자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회 변혁론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동학의 발생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19세기 초부터 심화된 세도정치의 폐해와 정치적 갈등 심화가 구체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서 매관 매직과 중간 관리의 수탈 등으로 인한 피지배 민중의 삶의 피폐와
국가적 생산력의 저하 및 이에 따른 민중의 저항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사상적 요인으로서 조선조를 지배한 주자학적 통치이념의 모순심화와 천주교의 전파를 들 수 있다고 하면서 차별적 군신 질서와 계층 간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주자학적 통치 이념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과 중간 관리층의 지배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합의 평등을 강조하고 서양 세력과 연계된 천주교에 귀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학은 바로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사상적 종교적 대응이었다는 것이라도 설명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외적 요인으로서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특히 중국 침투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를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동학의 탄생은 19세기 초반 이후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 하에서 안으로는 정치사회적 모순에 저항하고 밖으로는 서양 세력과 서학, 즉 천주교의 침투에 대한 자생적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동학논미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동학사상의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죠. 인식론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식론의 내용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의 평등성과 생명 존엄의 가치관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학사상의 인식론은 인간 간 그리고 인간과 타개체 사이의 차별을 강조하는 유학사상이나 만물을 신의 창조물로 보는 천주교의 전체관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동학인식론의 내용으로는 미래지향적 변천관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학의 과거지향적 고정관과 다르며 또한 천주교의 내세관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식론의 내용으로는 경험주의적 현실관을 설명했었습니다. 이처럼 동학의 인식론은 만물 평등과 인간 존엄성 및 미래지향적 가치관 그리고 경험주의적 현실관을 지향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동학사상의 내용 두 번째 부분으로서 질서관을 살펴보았는데요. 질서관의 내용은 크게 국내 질서관과 국제 질서관을 나누었고, 국내 질서관은 다시 가족 질서관, 사회 질서관, 통치 질서관을 나누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국내 질서관 중에서 가족 질서관에 관해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는 유학적인 오륜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이었으나 최시영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차별적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사상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질서관에 있어서 동학사상은 모든 신분적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적 사회 질서를 주창하는 혁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대 교주 최시영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큰 폐해가 있으니 그 하나는 적서 간의 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반상 간의 차별이다. 즉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것은 가족이 망하는 근원이고 반상, 양반과 상민이죠. 귀족계급과 일반 민중이죠. 그래서 반상을 차별하는 것은 국가가 망하는 근본이다 라고 하여 당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적 차별의식을 비판한 것과 사람은 하늘이라, 즉 하늘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인이로서 귀하고 천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 천의에 어긋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최재우 선사의 뜻을 잇기로 맹세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차별의 평등 질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국내 질서관의 세 번째 내용인 군주권의 존재 근거의 문제나 군주와 국민 간 관계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는 통치 질서관에 있어서는 동학사는 전체적으로 군신 질서를 유지하는 한계성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한계는 동학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유학적 질서 간의 공고와 정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동학의 지도자들이 개화파 지도자들과는 달리 김옥균과 박영유나 또는 유길준 같은 그런 개화파의 지도자들과 달리 근대 시민권 사상과 같은 서구 근대 이념의 수용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3대 교주 손병희가 오늘의 우리 동양은, 서양에 대비되는 동양은, 그렇죠? 군주는 민을 마치 노예같이 보며 민은 군주를 호랑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은 살아온 정치의 압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군민 간의 차별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경시하는 정치 자체를 근본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 것. 그리고 군주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침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다수가 추대하여 선택된 인간일 뿐이라는 소위 군주 추대론을 제시함으로써 군민 관계의 본질적 평등성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군주가 천자로서 하늘의 자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 중에서 추대한 거다. 군주 추대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동학 사상은 정치론적 측면에서 창도 초기에 소극적 현실 부정에서 적극적 평등론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손병희의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동학 사상의 정치 목표와 혁신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내 질서관에 이어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는 동학 사상의 국제 질서관에 대해서는 동학 사상이 기본적으로 자주적 대외 질서관을 유지하고 중화주의,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서구 열강 모두 한국이 당시 처한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동학사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의에서는 동학의 정치사상적 특징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동학은 유학의 차별질서 간의 모순을 극복하여 다수 피지배 계층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국가 발전을 이룩하려는 근대 이전의 한국 개혁 사상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사상 전개의 주체면에서 이전의 실학사상이나 또 이후의 개화사상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동학은 비록 기본적으로 군신 질서를 부정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은 장기간의 한국적 특성에 기인하여 한국 개혁 사상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한계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여성, 노비, 즉 노예죠. 노예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 간의 무차별적 평등 질서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그런 민주적 개혁 사상의 흐름과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동아시아를 배울 때 한국과 중국의 일본의 역사를 봤을 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역사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번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쇼군과 그 다음에 형식적인 지배자인 텐노, 즉 천황 사이의 관계가 초기에 그 쇼군이 권력을 강화시켰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막부 말기에 이르러서 막부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옵션으로 대안으로서 천황이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정치적 대안이 존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족과 비한족 간의 끊임없는 투쟁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비한족 정권일 경우에 그 비한족 정권에 대한 도전은 결국 한족 정권의 수립을 의미하는 또 다른 정치적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안을. 그런데 이제 한국은 단일 민족이고 막권 체제와 같은 분권제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제 통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군주가 잘못해서 군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도 그러면 군주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고 그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상가들의 입장에서는 군신지사 자체, 즉 군주 중심의 정치체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까지도 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특성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편으로 동학의 중요한 사상 구조인 무의이화, 조화정은 실천적 변혁사상으로 승화되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하나 이미 정해졌다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실천적인 변혁사상으로 승화되기는 어렵겠죠. 그런 요소이기는 하나 최시영이 사람이 거저 놀고 있으면 하느님이 싫어하신다 라고 해서 생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손병희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큰 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늘의 보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상해, 서로 사랑하고 상조, 서로 돕는 이런 상해 상조의 적극적 실천을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평등성에 기초한 조화와 협력, 상해의 필요성을 모든 인간이 자각해서 무욕의 자세, 자기만을 위한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무욕의 자세를 갖게 될 때 동기일체,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지상천국의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동학사상 실천론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엇을 인위적으로 하려는 욕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이상세계의 도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이상세계의 도래를 위해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점을 동학이 강조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학사상에 이어서 제7주차 강의에서는 두 번째 대주제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을 1894년 고종 31년 한국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최시영, 손병희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혁명적 민주운동으로 정의한 바 있고요. 동학농민운동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국내 정치의 불안정, 둘째, 웰스죠. 부의 불균등 배분 심화, 셋째, 중간관리층의 피지배 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수탈, 넷째, 한국에 대한 일본, 중국 및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탈 격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즉 문호개방 이전부터 심화된 국내적 위기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 또 그 안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히 제국주의적 침탈이 강화되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에서는 다음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크게 제1차 봉기와 제2차 봉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1차 봉기의 전개 과정으로서 1894년 음력 1월 10일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고부봉기, 음력 3월 20일에 전봉준, 김기범, 손아중, 최경선 등 약 1만여 명이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한 무장봉기의 발생과 창의문이라는 무장동학보고문의 발표, 음력 3월 25일 전라도 백산에서의 백산집회와 동학농민군 4대 행동강령의 발표 등에 설명했고 4대 행동강령의 내용으로서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 것, 둘째, 춤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 셋째, 외적, 일본과 오랑캐, 즉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나라의 거룩한 길을 밝힐 것. 넷째, 군사들이 이끌고 서울, 수도죠. 한양으로 진격하여 수구 보수 세력을 제거할 것 등이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백산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 할 행동의 내용들을 지침을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음력 4월 7일에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하고 한국 정부군이죠. 관군에 승리하고 음력 4월 23일에는 전라도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에 승리하는 과정과 음력 4월 27일에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과 함께 전라도 외에도 황해도 황주와 해주, 경상도 김해, 충청도 옥천, 회덕, 목천, 보은 등지에서도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음력 5월 7일에 동학농민군과 조선 관군 간에 전주 화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주요 내용으로서 해산하는 동학농민군의 신변 보장과 동학농민군 측이 요구한 패전개혁안을 국왕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패전개혁안 12개 조의 내용이 평등적 정치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아주 실천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학농민군은 일시 해산하고 전라도 53개 군에 농민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세워서 패전개혁안 실천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에 노력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제1차 봉기의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봉기 과정에 대해서는 1894년 음력 5월 5일 한국정부, 즉 고종의 요청에 따라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가 한국 충청도 아산에 상륙한 것. 이어 음력 5월 6일에 청나라 군대의 상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군대가 한국 인천 제물포에 상륙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본의 행위가 1884년 발생한 갑신정문의 수습 차원에서 1885년 4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천진조약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음력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음력 10월 충청도 논산에서 동학농민군의 남쪽과 북쪽 지역의 조직인 남북접이 집결하게 되고 무장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 음력 11월 충청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한국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게 동학농민군이 패전하고 이후 강원도 황해도 등지에서도 산발적 무력 저항이 있었으나 모두 진압되게 됨으로써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력 12월 30일에 동학농민운동 지도자인 전봉준이 체포되어 1895년 음력 4월 23일에 전봉준 등이 교수형을 받게 되었고요. 1898년 음력 6월 1일에는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이 역시 체포된 다음에 처형당했으며 이후 3대 교주 손병희는 일본으로 망명한 다음에 동학을 천도교로 계칭한 이후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게 되는 과정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7주차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규정과 의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동학사상이 동학농민운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문제가 성격 규정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봉준이 동학교도였느냐의 여부, 그리고 전봉준의 유학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경향이 존재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렇지만 어떤 사료에 중점을 두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의 이견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어에 있어서도 동학난,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동학혁명, 동민전쟁, 갑오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갑오내란, 갑오농민폭동 등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중 역사학계에서는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달리 사회과학계에서는 혁명, 즉 레볼루션이냐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그러나 이 역시 혁명에 대한 정의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정치 외교사적 측면에서 연구는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회적 신분질서의 철폐나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의 조직화, 집강소 같은 조직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군대 조직을 조직하는 그 조직화, 그리고 지배 세력에 대한 도전 등을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왕조 체제, 다이내스티 시스템이라고 하죠. 왕조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동학농민운동의 결과적 실패 등을 들어서 혁명이 아닌 기존의 밀란이 보다 조직화되고 규모가 확대된 것 정도로 파악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규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곧 그만큼 한국 정치 사상사와 한국 정치 외교사적 측면에서 동학농민운동이 갖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언급하고요. 결론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최소한 조선조 전반에 걸쳐서 지속되어 온 피지배 민중계층의 봉건적 수탈 및 대내적 위기에 대한 저항의식의 결집인 동시에 그 속에서 발전된 민주적 개혁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